꿀잠 자는 야담 이야기. 꿀꿀돼지. 돼지는 자나깨나 꿀꿀거리는데 꿀꿀하는 그 사연을 알고 보면 그것이 그 선조 때부터 전습되어 온 꿀 찾는 소리랍니다. 어떻게 돼지는 그처럼 꿀을 찾게 되었는지 여기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참 오래고도 오랜 옛날이었답니다. 나이 젊은 새선비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게 되었답니다. 그들은 산속에서 생활하면서 서로 밥을 지어 먹게 되었죠. 첫째 선비가 밥을 지을 때면 의리에 자기 밥 식기는 골게 담았지만 두 선비의 밥 식기에는 복주깨가 덮이지 않을 만큼 잔뜩 담곤 하였습니다. 둘째 선비가 밥을 지을 때면 어느 밥 식기나 많고 적은 것 없이 똑같이 담곤 하였답니다. 그런데 셋째 선비가 밥 지을 때면 의뢰 두 선비의 밥 식기보다 자기의 밥 식기에다 더 많이 담았답니다. 이렇게 지내면서 세 선비가 오랜 세월을 두고 공부하던 끝에 돌을 닦는 일이 끝나게 되자 하늘의 옥황상제께서 세 선비의 품덕을 고찰하시고 나서 제각기 나갈 길을 제시해 주게 되었더랍니다. 첫째 선비에게는 사람 됨됨이가 어느 때나 자기보다 남을 첫자리에 놓고 남을 돌봐주는 미덕이 높다 하여 그한테는 신선이 될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둘째 선비는 그 사람 됨됨이가 매사에서 내남이 분별이 없어 골고루 돌보는 아름다운 품덕이 있다 하여 그한테는 앞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나라일 보는 길을 제시해 주었더랍니다. 그러나 셋째 선비만은 그 사람 됨됨이가 매사에서 남이 어쨌든 자기 배속만 채우면 된다는 신보가 더러운 욕심꾸러기라고 하여 그에게만은 돼지가 될 미물짐승의 길을 제시해 주었답니다. 이런 세 갈래 운명의 길 앞에서 두 선비가 생각하니 참 기막히는 일이었습니다. 글쎄 공부하러 들어올 때에는 셋이 다 똑같은 사람의 신분으로 함께 들어왔건만 오늘 헤어질 날을 앞두고 셋째 선비만은 욕심 많고 추잡한 돼지의 운명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애타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두 선비는 셋째 선비가 돼지의 운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은 셋째 선비의 욕심 많은 그 더러운 성품 때문이기는 하지만 셋이 같이 들어와 돌을 닦는 마당에서 자기들이 셋째 선비한테 올바른 길로 나가도록 제때에 이끌어주지 못한데도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깊이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선비는 셋째 선비가 잠든 틈을 타서 가만히 의논을 하였었죠. 그들은 셋째 선비를 다시 시험해 보아서 그가 만약 그 욕심 주머니를 버리기만 한다면 옥황상제한테 상소하여 세 사람으로 될 길을 다시 제시받게 하자는 의논을 하였더랍니다. 이렇게 의논한 두 선비는 셋째 선비를 불러놓고 빈자루 하나를 내어주면서 산에 가서 도토리를 주워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셋째 선비는 산에 가서 떡갈나무 숲속을 싸다니면서 도토리를 주워 까는 족족 자기 입에다 홀딱홀딱 쳐넣기만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는 실컷 먹고 제 배가 불룩하게 된 다음에야 자루에다 한 알 두 알 주워 넣기 시작하였습니다. 제 배가 부른 그는 그것마저 실증이 나서 더 주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보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셋째 선비는 이미 제 배가 부를 대로 불렀으니깐요. 그는 훌쭉한 자루를 둘러매고 어슬렁어슬렁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래도 두 선비한테 산에 도토리가 어찌나 많은지 보는 족족 주워 까먹다 보니 그만 배가 너무 불러 허리를 굽히기 힘들어서 요것만 주워왔소 라고 체면 없이 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보는 두 선비는 참 어이도 없었거니와 부하도 났습니다. 두 선비는 그한테 옥황상제가 자네를 사람도 아니고 짐승 가운데서도 가장 더러운 돼지로 되게 한 것은 자네의 욕심 많은 그 신보 때문이었는데 또 제 배만 먼저 채우고 이렇게 홀쭉한 자루를 메고 돌아온 즉 화욕이 아무리 많기로 체면도 좀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내심 잘 타일러 주었습니다. 셋째 선비는 크게 뉘우치기나 한 듯이 이제 나도 사람이 될 결심을 하고 있으니 한 번만 더 시험해 봐 달라고 사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선비는 다시 의논한 끝에 또 자루를 내어주면서 산에 가서 잘 익은 돌배를 따오라고 시켰습니다. 이번만은 셋째 선비가 단단히 결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돌배 따러 갔다 온 셋째 선비를 보니 웬걸 그냥 그 꼴이었습니다. 따온 것은 역시 겨우 몇 알밖에 안 되는데 잘 익은 돌배는 자기가 따는 족족 다 먹어치우고 따왔다는 것은 익지 않은 시퍼런 돌배뿐이었습니다. 그는 이빨이 시리도록 먹고 나니 그만 배가 불러서 더는 먹을 수 없었고 더 따자니 숨이 가빠서 더 따지 못했노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선비는 애타는 마음으로 거듭 일깨워주면서 그래도 행여나 그 더러운 심보를 고칠까 하는 생각에서 거듭 시험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몇 번이나 타일러주면서 시험해 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셋째 선비는 번번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다시는 그러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다짐했으나 그 버릇은 좀채로 고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선비는 애를 쓰다 못해 이제는 더할 수 없게 되니 옥황상제가 제시한 그대로 할 수밖에 딴 도리가 없다고 울면서 갈림길에서 제각기 갈라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두 선비와 갈라진 돼지는 제 갈대로 가게 되었죠. 돼지는 혼자서 제 심보를 고치지 못한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대신 주둥이가 잔뜩 나와 툴툴거리면서 행방 없이 돌아다니다가 한 배나무가 서 있는 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배나무 밑에서 주렁주렁 달린 돌배를 노려보고 있던 꼬마 토끼들이 그를 보고 반가워하면서 아저씨, 저 돌배를 좀 따주세요. 라고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냐 염려 말아라. 내가 따주마. 하고 선선히 대답한 돼지는 꼬마 토끼들을 물러서라고 한 다음 커다란 바윗돌을 냉큼 안하다가 배나무 중둥이를 힘껏 갈겼습니다. 배나무가 한바탕 되게 몸부림치더니 신누런 돌배들이 와그르르 떨어졌습니다. 나무 밑에는 돌배들이 쫙 갈렸습니다. 이를 본 꼬마 토끼들이 기뻐서 냠냠 먹겠다고 깡충깡충 뛰어 들어오는 것을 본 돼지는 또 그 욕심이 치밀어 두 팔을 쩍 벌리고 서서 안 돼, 이건 다 내가 딴 거다 라고 하면서 꼬마 토끼들을 막 쫓아버리는 것이지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널린 돌배들을 죄다 끌어모아 놓고 저 혼자 개걸스럽게 처먹고 있었습니다. 돼지한테 쫓기운 꼬마 토끼들이 모두 울며 돌아서는데 꿀벌이 앵하며 날아왔습니다. 꿀벌은 꽃밭에 갔다 오던 길에 되지 않은 짓을 보았지요. 꿀벌은 울지 마라. 돌배보다 더 달고 더 맛 좋은 꿀 먹으러 우리 집에 가자 라고 하면서 꼬마 토끼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돌배를 혼자서 실컷 먹고 난 돼지는 그제야 꿀벌이 하던 말이 퍼뜩 생각났지요. 돌배보다 얼마나 더 달고 맛 좋은 것일까. 바싹 구미가 동한 돼지는 배부른 비둔한 몸을 뜨직뜨직 움직이면서 꿀벌네 집으로 갔습니다. 꼬마 토끼들은 모두들 기뻐하면서 한창 꿀을 냠냠 먹고 있었습니다. 돼지는 자기도 꿀을 먹겠노라고 꿀꿀하고 덤벼들었습니다. 꿀벌들은 얄미운 돼지의 행실이 괘씸하여 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만 부하가 난 돼지는 무턱대고 꿀통에 막 덮쳐들었습니다. 꿀통을 지키고 있던 꿀벌들은 그만 성이 왈칵 치밀어 사나운 불길처럼 돼지한테 덤벼들어 막 쏘아댔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꿀벌한테 쏘이게 된 돼지는 그만 질겁하여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벌떼들은 그냥 왕하고 따라가면서 침으로 연신 돼지의 주둥아리를 마구 쏘아댔습니다. 돼지는 어찌나 바빴던지 도망치다 못해 어느 낯가리 밑에다 주둥아리를 틀어박고 막 바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때 마침 일밭에서 점심 먹으러 집으로 돌아오던 농군들이 이것을 보고 얼른 모여들어 든든한 찬바로 돼지의 사지를 꽁꽁 묶었습니다. 이로부터 오래 갇힌 욕심 많은 돼지는 꿀벌이네 집에 가서 먹어보지 못한 그 꿀맛이 두고두고 잊히지 않아 꿀꿀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불러 꿀꿀돼지라 한답니다. 천지수. 멀고 먼 옛날 백두산 일대는 산천경계 아름답고 물산이 풍부하여 살기 좋은 곳이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 뒤 어느 날 흑룡이 나타나 불시에 강하의 발원지를 불칼로 지져 이곳의 물은 죄다 말라버렸습니다. 이때 이 작은 방에는 봉황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달덩이같이 고운 딸이 있었습니다. 천하절색인데다 재간 좋고 인품 좋아서 매일 수십 명의 중매꾼들이 드나들었고
나중에는 세상 여러 나라 왕자들도 청혼하러 사람을 띄워보냈습니다. 하지만 처녀는 화단의 꽃이 메말라 죽고 초목과 오곡 또한 남김없이 말라 죽는 위급한 형세인즉 흑룡을 몰아내고 물을 되찾아오는 총각만이 절세의 영우이라 이런 신랑한테만 평생을 맡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간혹 부모들이 꼭 마음에 드는 자리가 나면 딸을 권유해 보기도 했으나 그때마다 딸은 딱 잡아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부유하고 아름다운 지방에 심술궂은 흑룡이 나타나 이곳의 물을 모두 말라버려 강산이 죄다 말라들어 민심이 솟아나고 천지가 황폐하여졌은즉 이런 참상을 보고 제가 가면 어디로 가고 간다 한들 무슨 기쁨이 있사오리까. 이러니 그 부모들은 이 일에 한해서만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바로 이러할 즈음 백두산 사람들은 백시성을 가진 총각을 두령으로 앉혀서 물을 찾아 싸우기를 탄원에 나섰으나 매번 흑룡이 조화를 부리는 통에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 지쳐 죽거나 외지로 영영 떠나버리는 사람이 기수부지였습니다. 이로부터 다시는 감히 물을 찾을 엄두를 못 냈는데 백장군만은 단 혼자서라도 기어이 물은 찾아오고야 말 것이라는 결의를 버리지 않고 매일 삽을 들고 상상봉에 올라 땅을 파재끼었습니다. 허나 이럴 때마다 흑룡이 모진 조화를 부려 바위를 뽑아 굴리고 땅을 뒤엎어 놓곤 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봉황의 딸이 그곳으로 달려왔습니다. 백장군이 보니 봉황의 장중보옥 같은 딸이라. 공주께서는 귀한 옥체를 보증하시지 않고 어이하여 이같이 위태로운 곳으로 왔나이까. 부디 옥체를 보장하셔서 이 험지를 피해 주소서. 라고 하니 공주는 눈물을 머금고 장군님의 갸륵한 마음씨는 고마우나 저의 미소한 힘이나마 물 찾는 장군님을 도울 수 있다면 이에 더 기쁜 일은 없겠나이다. 하고 나서 청석봉을 가리키면서 예로부터 이르기를 옥장천의 물을 마시면 천하무적 장군 힘이 솟구친다 하니 이제 석 달 열흘을 마신 후 이를 도모하신다면 꼭 성공하실 터이니 그리 아량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백장군은 공주와 더불어 매일과 같이 그 물을 마시었고 때로는 다른 일로 그 물을 마시러 가지 못할 때면 공주가 손수 그 물을 떠다 대접하였습니다. 이렇게 석 달을 마시고 나니 과연 산더미 같은 돌도 왕왕 들어 던질 수 있었고 훌쩍 한 번 몸을 날리면 수십 길 되는 고목도 날아 넘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백장군은 그날 밤부터 흙을 다시 파재끼기 시작했는데 한 삽에 하나의 산봉우리가 생겨나곤 하였습니다. 한밤을 파재끼니 과연 지심 깊이에서는 낭낭한 물소리가 들리었습니다. 백장군은 더욱 힘을 모아 또 한 삽 푹 파재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밑으로부터 불칼이 쭉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 불칼은 움쩍도 안 했습니다. 그가 다시 칼을 드는 순간 그 불칼은 좌우로 요동을 치더니 그의 앞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바로 이때 공주가 막 달려와 보니 백장군은 망근 칼을 잡은 채 쓰러졌고 가슴에서는 피가 샘솟듯 막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너무나 애통하여 백장군의 몸에 마구 쓰러져 통곡을 하는데 줄 끊어진 염주 마냥 눈물은 옷자락을 적시고도 남아 구덩이에 소리치며 흘러들었습니다. 눈물이 백길 구덩이에 차고 넘쳐 다시 그들 둘의 몸에까지 넘어차게 되자 백장군은 간신히 두 눈을 뜨고 공주를 보면서 너무 일찍 서둘러 경솔히 손을 쓴 자기를 질책하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백장군이 소생한 것을 본 공주는 그 길로 옥장천으로 내달아갔습니다. 이로부터 공주는 다시 옥장천의 물로 백장군의 몸을 알뜰히 보살펴주고 장수임을 기르도록 했습니다. 몸이 완쾌해지고 무예도 더 익히게 되자 백장군은 공주와 더불어 다시 흙을 파재끼었습니다. 하여 생구멍이 터지고 물은 점점 불어올라 천지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때 흑룡은 남의 바다의 용왕의 딸을 희롱하여 색에 빠져 있다가 이런 일을 통 모르고 있다가 이 소문을 듣고 부랴부랴 불칼을 갖춰가지고 달려왔습니다. 백장군이 볼라니 흑룡이 검은 구름을 몰아타고 기세사납게 달려들자 망근 칼을 집어들고 흰 구름을 타고 맞받아 나아갔습니다. 이윽고 구름과 구름이 마주쳐 천지가 떠나갈 듯 굉장한 우레소리가 진동했고 칼과 칼이 마주쳐
하늘을 가를 듯 뻘건 번개불을 그어놓곤 했습니다. 한식경 지나자 백장군의 전신에서는 녹두알 같은 땀이 돋아났고 흥룡의 전신에서는 공알 같은 땀이 흘러 떨어졌습니다. 다시 또 접전을 벌였으나 흥룡의 생각에 백장군을 이겨낼 가망이 없는 데다 공주까지 백장군을 도와 나서는지라 마지막으로 불칼로 천지수를 지져놓고 도주하려고 했습니다. 하여 흥룡은 불칼로 천지수를 내리찍었습니다. 이 찰나 백장군은 흥룡의 불칼 중동을 슬쩍 비켜 올리었습니다. 그 통에 흥룡의 칼은 뭉텅 끊어져 백두산 북편 벼랑바위에가 철렁 떨어졌습니다. 이에 바위벼랑이 쭉 쪼개져 물골이 나게 되었으니 이로부터 천지수는 북쪽으로 흘러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흥룡을 몰아내고 물을 되찾은 백장군과 공주의 기쁨은 한량없어 이로부터 깊은 천지 물속에 아름답고 단란한 수정궁을 짓고 천지수를 지켜 천복만복을 누리었다 합니다. 천지수는 맑고도 망나니 어이하여 그처럼 맑은가. 그것은 공주의 해맑은 마음씨를 닮아서이고 비온 뒤 처수가 오색영롱한 것은 싸워 이긴 그들 부부의 기쁨이 천지수에 어리기 때문이며 칠색의 무지개는 그들이 칠색 비단 피를 들이워 놓고 승리를 경축하는 것이라 합니다. 지금도 백두산에는 무시로 후군과 배군이 교차하여 몰려가고 몰려오면서 번개가 번뜩이고 천둥이 울고 비가 오고 우박이 쏟아붓기도 하며 그 천지조화가 실로 무쌍한데 이것은 그때 백장군에게 패한 흥룡이 그때 일이 내키지 않아 몇 번씩 싸움을 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백장군 부부가 수정궁에 앉아 오늘까지 천지수를 지켜내고 있거늘 흥룡이 아무리 조화를 부린다 해도 무슨 소용이랴. 한 가정의 인심. 옛날 어느 한 곳에 화목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헌데 이 소문을 들은 지하옆 나국에서는 수종사령더러 그 집의 호출장을 가지고 가서 어느 한 사람을 불러오라 했습니다. 옆나국의 호출장을 받은 시아버지가 그 길로 자기 마누라를 찾아뵈었더니 마누라가 하는 말이 춘추로 보면 영감이 가야겠지만 영감은 한 가문의 지존이라 내가 감히 마땅하오. 했습니다. 그러자 영감은 그런 게 아니요. 이제 며느리의 손자까지 보았으니 우리 가문에는 내가 없어도 무방하오. 놓치는 호출장을 빼앗았습니다. 이를 본 며느리가 두말 없이 시어머니 손에 쥐어진 호출장을 얼른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가겠노라 작별차로 남편을 찾아뵈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부부일신이라는데 당신이 가면 어떻고 내가 가면 어떻겠소. 차라리 내가 갑시다. 했습니다. 그러니 아내가 하는 말이 저승길이란 다시 못 오는 길인데 당신은 이 집 외독자 아들이여. 나는 외인이라 그래도 내가 가야 옳지요.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니요, 당신은 어린 것이 있는 몸이니 장차 당신이 없으면 후손을 누가 돌보아 주겠소? 하며 기어이 자기가 저승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기어이 남편의 손에서 옆나국 호출장을 빼앗아쥐고 아버님 어머님 백세무강하옵시오. 낭군님 서방님 내 없다 슬퍼 말고 애를 돌보며 복누리소. 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저승에 이르니 염라대왕이 그를 보고 아니 어린 것을 어찌하고 하필 많은 식솔에 젊은 부인이 왔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말했습니다. 한 가문을 놓고 보면 아버님은 지존이여. 어머님은 초목이고 낭군님은 기둥이여. 어린 것은 앞날이라. 그래서 제가 왔나이다. 그 말을 듣고 난 염라대왕은 대체 인간세 남녀노소 한일과 인심이 이렇듯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할진데 천국지국이 어찌 감동되지 않으랴. 자, 젊은 부인 어린 것이 기다리니 어서 인간세에 다시 나가 부모 봉양 잘하고 낭군 공대 잘하며 어린 것을 잘 기르면서 칠순 후에 다시 봅세. 라고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젊은 부인은 다시 인간세에 나와 온 가정 식솔들과 더불어 한평생을 잘 살아갔다고 합니다. 금구렁이. 옛날 한 동네에 철돌이와 차돌이라는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의지가지 없이 근근득식으로 살아가던 그들은 금전판에 가면 돈벌이가 잘 된다는 말을 듣고 금전판으로 찾아갔습니다. 금전판 주인은 쌀아금은 주인에게 바치고
콩알보다 더 큰 금덩이는 파는 사람이 가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형제는 금정판에서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헌데 금전판에서 10년을 하루와 같이 일했으나 콩알 같은 금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형제는 금전판에서 노총각이 되었지만 은전 한 푼 벌지 못하였습니다. 철돌이와 차돌이는 그래도 오늘일까 내일일까 하며 금전판에서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두 형제가 막장에 나가 일하는데 이상한 돌이 막장 한켠에 비죽이 나와 있었습니다. 금을 캐려고 그 돌을 빼내니 반발이나 길게 생긴 돌은 보통 돌보다 얼마나 더 무거웠는지 몰랐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바닥에 고인 물에 씻어보니 시누런 금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두 형제는 기쁨에 겨워 금을 만져도 보고 들어도 보았습니다. 이튿날 두 형제가 발반이나 되는 금을 캤다는 소문이 온 금전판에 퍼졌습니다. 금전판 주인도 난생 이렇게 큰 금덩이는 처음 보았는지라 침을 갤갤 흘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놓은 법이라 숱한 사람들 앞에서 그 금덩이를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철돌이와 차돌이는 더는 지체하지 않고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고향길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는 꿈도 많았습니다. 집도 덩실하게 지어놓고 밭 사고 소를 사 농사도 하고 어리무던한 색시도 맞아들여 새살림도 남부럽지 않게 해보리라 생각했습니다. 형 철돌이가 금덩이를 지고 앞에서 걷고 동생 차돌이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마을도 지나고 벌도 지나 인적 없는 산길에 잡아들었습니다. 험한 산길이라 형은 동생이 걱정되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형은 깜짝 놀랐습니다. 동생 차돌의 눈이 강도 눈처럼 사나워졌는데 당장 무슨 행패를 부릴 것 같았습니다. 형제 사이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 1010만 고를 다 겪고 금덩이를 얻었는데 금이 생기자 형제 사이에 이렇게 되었느냐며 형은 탄식하였습니다. 철돌이는 금을 지고 한참 걷다.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금을 동생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동생 차돌이는 좋아 웃으며 형에게서 금을 받아지고 걸었습니다. 황금은 흑사심이요. 인심은 조석변이라더니 정말 그랬습니다. 동생에게 금을 넘겨주고 동생의 뒤만 따르던 형도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놈이 금을 혼자 독차지하려는구나. 내 놈을 가만두지 않을 테다. 형은 이런 생각을 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이 우뚤우뚤했습니다. 당장 일이 날 것 같아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돌렸습니다. 예로부터 형제일신이라 하였는데 형제간의 정을 어찌 금에 비하랴.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두 형제는 어느 사이에 역마루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길 옆에 나란히 앉아서 땀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때라 형철돌이는 동생 차돌이를 보고 속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생, 우리는 막장에서 가진 고생을 다하여 일할 때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일했네. 그런데 황금이 생기고 보니 형제 사이가 달라지는 것 같네. 나는 우리 형제간의 정을 해칠까 겁나네. 그러니 이 금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나? 형철돌이가 이렇게 말하자 동생 차돌이도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던 무서운 생각을 내놓았습니다. 형님이 금을 지고 걸을 때 내 마음도 불시에 변하여 하마터면 형님을 해칠 뻔했어. 이까지 금 때문에 우리 형제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 형님이 금을 버리고 갑시다. 내 말이 옳다. 동기도 윤기도 몰라보는 이까짓 걸 해서는 뭘 하겠니? 던지고 가자. 두 형제가 합의되자 그들은 10년 동안 고생하던 끝에 얻은 금을 혈마루 천지꽃 뿌리 밑에 헌신짝 던지듯 던졌습니다. 금을 뿌려 던지고 나니 마음도 거뜬하여 두 형제는 발걸음도 가벼이 령을 내렸습니다. 날이 저물자 두 형제는 영 밑에 있는 주막집에 들어 자게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자 두 형제는 이내 자리에 누웠습니다. 피곤에 지친 형은 자리에 눕자 이내 코를 드렁드렁 골며 잠에 골아빠졌습니다. 헌데 동생은 잠은커녕 눈이 점점 말똥말똥해졌습니다. 금 생각이 나서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형이 잠든 기회를 놓칠세라 살그머니 문을 열고 나와서 오던 길을 따라 령에 올랐습니다. 숨이 턱에 닿게 령에 오른 동생은 령에 오르자 바쁜 숨도 돌릴 새 없이 천지꽃 뿌리 밑을 살폈습니다. 순간 그는 놀라 악소리를 지르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구렁이는 사람을 보자 머리를 축혀들고 입을 벌쩍 벌리며 사나운 눈에 불을 일궜습니다. 차돌이는 온몸에 소름이 끼쳐 떨었습니다. 한참 만에야 동생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금덩이를 가져 못 가면 죽어도 눈을 감을 것 같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까짓 미물짐승이야 못 당하려 하는 생각에 참나무 몽둥이를 꺾어서 구렁이를 내리쳤습니다. 헌데 구렁이 대신 천지꽃이 끊어져 나갔습니다. 그러자 천둥이 우는 듯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구렁이가 차돌이한테 덮쳐들었습니다. 차돌이는 생사결단하고 구렁이와 싸웠지만 구렁이를 당해내는 재간이 없었습니다. 구렁이는 차돌이를 통째로 삼키려 들었습니다. 그러니 금생각도 오간데 없었습니다. 차돌이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며 뛰어서 영을 내렸습니다. 날이 새벽해나 주막집에 돌아온 그는 형님이 알고 일어나는 것만 같아서 살그머니 문을 열고 들어가 형 옆에 누웠습니다. 그 이튿날 저녁이었습니다. 전날 저녁에 구사일생으로 살아온 동생은 자리에 눕자 잠에 골아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형철돌이가 딴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금을 던지고 온 것이 마음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하여 그도 동생 몰래 영에 올라갔습니다. 형철돌이도 밤새껏 구렁이와 싸우다 겨우 목숨을 주지에 가지고 주막집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는 주막집에 이르자 동생 옆에 앉았습니다. 뒤미쳐 동생이 눈을 뜨고 앉았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별다른 기색이 없이 형님을 보았습니다. 형철돌이는 자기도 방금 일어난 듯 눈을 비비고 동생과 말했습니다. 동생, 난 지난밤에 이상한 꿈을 꿨네. 형철돌이는 지난밤 자기가 겪은 일을 꿈 이야기로 엮어서 자초지종을 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또 말했습니다. 형님, 전날 밤에 나도 그와 똑같은 꿈을 꾸었어. 동생이 또 같은 꿈 이야기를 하자 형은 동생을 보고 물었습니다. 동생도 그런 꿈을 꾸었구만. 동생, 꿈이란 허황한 건 아닌데 동생이 혹시 그런 일을 실제로 겪고 하는 소리 아닌지? 형이 이렇게까지 묻자 동생은 형님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형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줘. 실은 꿈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형님 몰래 금을 가지고 가려다 하마터면 그 구렁이한테 죽을 뻔했어. 동생은 눈물이 그렁해서 형님의 손을 잡고 빌었습니다. 그러자 형철돌이가 또 동생 차돌에게 빌었습니다. 내가 형질 못하겠다. 내 마음도 숫덩이같이 변하였댔네. 나도 동생한테 꿈 이야기를 한 게 아닐세. 동생, 우리 빨리 황고양하여 마음 맞춰 손 맞춰 농사일이나 합세. 이러다간 그렇게 다정하던 우리 형제가 원수가 되겠네. 두 형제는 고향에 돌아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구렁이가 행패를 부려 길손들은 영을 넘지 못하고 백리기를 애돌아다녔으며 등짐꾼이 영을 넘지 못하여 사람들은 소금도 먹지 못하였습니다. 떠도는 소문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구렁이에게 통째로 삼켰다 하고 어떤 사람은 구렁이에게 놀라 미치광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날따라 별의별 소문이 다 돌았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두 형제는 자기들 때문에 숱한 사람들이 욕을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여 그들은 구렁이를 잡아 없애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게 하려고 병기를 들고 영마루를 찾아 올랐습니다. 영마루에 오르니 구렁이가 다리를 틀고 있었는데 누런 구렁이 몸뚱이가 눈부신 빛을 뿌려 눈을 뜨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사람을 본 구렁이는 주홍같이 입을 쩍 벌리고 그들 형제를 통째로 삼키려 들었습니다. 백성들을 해치는 화근을 없애버리라 마음먹은 두 형제는 번쩍번쩍 장검을 휘두르며 구렁이와 싸웠습니다. 구렁이가 쭉내 달아올 때면 좌우 수목들이 쫙 갈라지며 바람이 씩씩 일고 형제들이 칼을 휘두를 때 보면 허공 중에 번개가 번쩍번쩍 이는 것 같았습니다. 두 형제는 구렁이와 반나절이나 싸웠습니다. 헌데 장검이 번쩍하고 번개를 일구며 구렁이를 내리쳤는데 두 형제의 칼은 신통이도 구렁이의 허리 한복판에 가박혔습니다. 구렁이는 천둥 같은 비명을 지르더니 두 토막이 되어 나뒹굴었습니다. 그런데 두 토막이 된 구렁이는 구렁이가 아니라 두 토막으로 똑같이 갈라놓은 황금이었습니다. 황금덩이는 두 토막으로 갈라졌지만 형제의 마음은 하나로 굳게 이어졌습니다. 의좋은 형제는 백성을 해치는 화근을 뽑아버리고
황금덩이를 하나씩 메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의좋은 형제는 금을 팔아 산뜻한 초간 삼간집 2채를 짓고 소와 밭도 사서 의좋게 농사를 했습니다. 살림이 해마다 펴는데 마음 좋고 어여쁜 색시까지 들어와 형제지간의 화목을 도모하며 남 부러운 게 없이 잘 살더라 합니다. 쏟아진 물. 옛날 어느 시골에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지런하고 착한 선비는 매일과 같이 낮이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팔고 밤이면 등잔불 밑에 앉아 열심히 글 공부를 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태생이 손끝 하나 까딱하기 싫어하는 게으름뱅이라 남편을 거들어 구차한 살림살이를 돌보는 대신 진종일 방구석에 들어앉아 가난살이를 한탄하며 바가지만 긁어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 행여나 운이 튀어 남편이 과거에 급제나 하면 하루아침에 귀부인이 되어 비단호 사내진미에 가마타고 호의우식하리라 하고 은근히 꿈도 꾸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벌써 2번이나 과거에 낙방을 하고 나니 아내의 황홀한 꿈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짜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여보, 수제도 못하는 주제에 그따위 글 공부를 하면 못하오? 어느 날 저녁 아내는 참다 못해 남편이 보고 있는 책을 와락 빼앗아 내동댕이 치며 역정을 내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 이 책 속에 보배가 들어있어. 남편은 그래도 떡심 좋게 책을 도로 주워들며 아내를 달래었습니다. 여보, 학문이 허공에서 절로 떨어지겠소. 고생 끝에 낙이 오는 법이니 부디 참아주오. 그러나 미욱한 아내는 남편의 말에 벙어리 열목도 더지버리며 남편을 잘못 만난 신세를 하소연하다가 나중에는 한숨 끝에 내내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였습니다. 선비는 과거 시험을 치려고 또다시 서울길에 올랐습니다. 남편이 떠나가자 아내는 이번에야 행여나 하고 어서 남편이 성공하고 돌아오길 손꼽아 고대하였습니다. 어쩌면 행길이로 꽹과리 꿍짜 올리며 나졸들을 거느리고 돌아올 남편의 화려한 가마가 금시에 눈앞에 보이는 듯도 하여 공연히 가슴이 설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달포 만에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이번에도 거지행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꼴을 본 아내는 너무도 기가 막혀 사주팔자를 한탄하며 대성통곡하던 끝에 여보, 난 이젠 더는 당신을 믿고 살 수가 없어. 하고는 굳이 만류하는 남편을 뿌리치고 영영 친정으로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달아나자 불시에 호라비가 된 선비의 처지는 더욱 딱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아내가 있을 때는 빨래 걱정, 조석 지을 걱정이 없더니 이제는 5만 가지 잔손질이 선비의 손끝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는 문득 옛날 이백이 글 공부를 할 때 허씨 부인의 살뜰한 보살핌을 받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목이 마르면 뜨끈한 찬물을 따라주고 한여름 더울 때면 옆에 서서 부채질을 해주고 하루세끼 채소 반찬이 진수성찬과는 비기지 못할 망정 부인의 후더운 관심에 이백은 목매어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가. 허씨 부인을 생각할수록 선비는 달아난 아내가 괘씸하고 맹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장부 한 번 먹은 마음을 굽힐세라 여름이면 빈대 벼룩이 득실거리는 골방에서 겨울이면 찬설이 반짝이는 벽을 마주하고 앉아 상투에 노끈을 메어 천정에 달아놓고 갈마드는 졸음을 쫓아버리며 한밤중까지 열심히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는 한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으니 나무를 하는 쉴참에도 길을 걸을 때도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선비는 예전과 같이 지게를 지고 산에 올랐습니다. 부지런히 소나무 가지를 한 짐 해놓고 청석판에 앉아 잠깐 쉬며 책을 보느라니 노곤한 봄볕에 그만 잠이 소르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호련 백발이 성성한 웬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서 하는 말이 지성이 감천이라 그를 닦으려는 내 지성이 하도나 기특하여 하늘의 신령께서 이 약을 내리노라. 하고는 도포 속에서 금빛 반짝이는 약봉지 하나를 꺼내어 선비의 손에 쥐어주고는 어디론가 연기마냥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깨고 나니 꿈이라 선비는 하도 이상하여 손을 펼쳐보니 과연 손에는 눈부신 약봉지가 쥐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비는 나무찜을 내려놓자 바람으로 물을 끓여 약을 다려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엔 마치 인삼노경주를 마신 듯 온몸에 혈기가 왕성해지더니
머리가 가뿐해지더니 나중엔 잊어버렸던 글줄이 하나하나 역력히 머리에 떠오르고 묘한 식구들이 절로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절세의 명약이로구나. 선비는 이렇게 감탄하며 더욱 글 공부에 열중하였습니다. 그럭저럭 몇 해가 지나가고 오막살이 앞들의 꽃이 한창 피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선비는 괴나리 보찜을 걸머지고 또다시 과거길에 올랐습니다. 줄임배를 끌어안고 문전걸식하며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마침내 서울에 당도하여 응시를 하였는데 공든탑이 무너지려고 선비는 뜻밖에도 장원급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친히 그에게 평양감사를 봉하였습니다. 어느 날 선비는 국사를 돌아보느라 가마를 타고 고향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향간에 숱한 백성들이 길가에 줄을 쳐서 허리 굽혀 행차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속에는 선비의 아내도 끼어 있었습니다. 초라한 몰골을 해가지고 서서 다가오는 행차를 황홀한 눈길로 바라보던 그는 에구, 나도 저런 벼슬아치 남편이나 있었으면. 하고 여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행차가 그의 앞을 지나게 되어 무심결에 머리를 들어 가마안을 힐끗 들여다보던 선비의 아내는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가마 안에 앉은 의젓한 감사가 바로 헐벗고 굶주리며 항문을 닦던 그 옛적 남편이 아닌가. 이때 선비의 아내는 부끄러움도 있고 불이 나게 가마 앞에 달려나가 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어찌나 바삐 쫓아나갔던지 곧 떨어진 고무신 한 짝이 돌부리에 걸려 저만큼 나떨어졌습니다. 여인은 뉘길래 함부로 급한 행차를 막느냐? 선비가 의아쩍어 행차를 멈추고 연고를 물어본 즉 부인은 머리를 쳐들고 눈물을 흘리며 아뢰었습니다. 대감님, 나를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소인이 바로 예전 그대 부인이로소이다. 한때 소견이 좁아 사람 행시를 못하여 배울 면목이 없사오나 바다같이 넓은 그대의 흉금은 가히 용서할 줄로 아옵니다. 소인을 불쌍히 여겨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면 내 지성껏 그대를 섬겨드리리다. 아내의 말을 듣고 모두가 어리둥절해 있는 중 두 눈을 지그시 감고 묵묵생각에 잠겼던 선비가 문득 사령들에게 영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그 온가지에 물을 떠오너라. 이윽고 한 사령이 농가에 들어가 온가지에 물을 듬뿍 떠다 올렸습니다. 선비는 그 온가지에 물을 받아 길바닥에 쏟으며 이 쏟아진 물을 다시 온가지에 끌어 담을 수만 있다면 내 다시 그대를 부인으로 맞아들이겠노라.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부인은 그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행차 뒤를 멍하니 바라보며 땅이 꺼지게 한숨만 내쉬었다고 합니다. 오영재 집안의 며느리. 옛날 어느 호래비가 아들 5 형제를 거느리고 궁색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중년에 상처하고 올망졸망한 조롱박 같은 아들 5 형제를 키우면서 살아가는 호래비 신세라 어찌 기막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재치라도 하여 집을 거두고 아이들을 돌보게 했으면 좋으련만 어느 과부가 이 가난한 육부자 집안으로 들어오자고 하랴. 아예 재취할 것을 단념해버린 호래비는 아이들을 데리고 홀로 살아가는데 그 궁상이야말로 실로 눈으로 볼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싸움이 많다고 아이들은 밥 달라고 아우성쳐서 먹을 것이 생기면 싸움짓거리를 하여 울고째고 야단 북새통을 놓곤 하였습니다. 먹힐 것 입힐 것 없는 놈의 집안에 새끼들은 왜 잔뜩 많이 내질러 놓고 저만 먼저 가버렸노? 호래비는 죽은 아내를 원망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토굴막같이 어두컴컴한 오두막집은 금방 실그러져 엎어질 것만 같건만 밤낮 없이 밖으로 품팔이 안으로 살림살이를 하지 않으면 그 많은 새끼들을 살릴 수가 없는 호래비는 어느 겨를에 기둥 한 대 깔아대고 석갈에 한 대 바꿔 넣을 수가 있으며 이영새 한 번 펼 수가 있겠는가. 아래 위칸이 따로 없고 정지간이 따로 없는 단칸 집인데도 흙 한 떼기 찍어 붙이지 못한 바람벽들은 걸찍한 간장물을 처발라 놓은 것처럼 비센 흔적이 치덕치덕하며 깔개 한 입 없는 맨 봉당에는 군데군데 꺼져 들어간 구들돌로 연기와 먼지가 풀썩풀썩 올라와서 돼지우리라도 앵간히 거두는 돼지우리라면 이 가련한 육부자 집보다는 오히려 나으리라. 그 속에서 5 아이들은 울고불고 뒹굴고 해서 그 몰골이 과연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간할 수 없이 망측스러웠습니다. 동리에서 밥술이나 먹고 산다는 사람들은 아예 어른 할 것 없이
이 오영재 사내애들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저게 사람이냐, 짐승이냐, 돼지 새끼보다도 추잡한 발가숭이가 어디 사람 새끼냐. 차라리 돼지 새끼나 되었으면 팔아먹기나 하지, 쯔쯔쯔. 하면서 빈정대기가 일쑤였습니다. 속담에 과부는 은이 서말이고 호래비는 이가 서말이라고. 이 집에 흔한 것은 이뿐이어서 아이들의 머리에서도 이가 뚝뚝 떨어지고 누대기에도 이가 욱실욱실하나 그 누가 머리 한 번 벗겨주고 누대기 한 번 빨아주기나 하랴. 호래비는 그만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 10번도 더 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 철부지 어린 새끼들을 구들로 하나 남겨주고 저만 죽어버린다면 죽어서도 죄를 짓고 천벌을 받을 것 같아서 차마 자결조차 할 수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그렇듯 죽지 못해 살아가는 동안에 쉼없이 가는 세월은 호래비의 5 아들네의 나이를 1살, 2살 불구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남의 집 큰 머슴, 작은 머슴, 꼴 머슴으로 각각 들어가게 되니 주리배를 달래는 데는 좀 나아졌다고 하겠으나 집안 형편은 별로 펴지를 못했습니다. 늙은 호래비에 젊은 아들 오영재가 맞들고 벌기만 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으련만 집안의 살림을 맡아볼 주부가 없고 보니 6 호래비가 벌기는 억척으로 벌지만 사는 경상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가장 진물이라고는 녹슨 동솥 하나가 부뚜막을 우두커니 지키고 귀떨어진 사발 몇 개라 총이 부러진 숟가락 몇 개가 방구석에 너저분할 뿐인데 입은 옷은 육부자가 모두 몸에 걸친 단벌로 되기 뿐인데다 그 몹쓸 놈의 이들만 욱실거리고 있어 살아가기가 지극히 어려웠습니다. 엎친 데 덮치기로 아이들이 큰 다음부터 늙은 호래비에게는 태산 같은 근심이 하나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젠 저 녀석들의 대가리가 자꾸 커가는데 그냥 이 모양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먼저 큰 놈부터 장가를 보내야 차차 뒤를 이어 제 노릇을 하게 되지 않겠나. 그러나 어느 부모가 우리 같이 못 사는 집으로 딸 자식을 주자고 할 것이며 어느 색시가 이런 집으로 들어오자고 하겠나. 이 일을 장차 어찌한단 말인가. 자나깨나 이런 근심에 재질이 눌리어 국리의 국리를 되풀이해보아도 아무 뾰족한 묘책이 나지를 않아 늙은 호래비는 막상 성이 될 지경이었습니다. 사실인즉 이런 집안에 듬직한 맏며느리가 들어와서 가마목을 차지하고 앉아야만 집 모양이 될 것은 한시가 절박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동네에서도 묻어나다고 소문난 한 처녀가 이 오영재 집안의 맏며느리로 들어올 것을 자진해 나섰습니다. 너무도 뜻밖인지라 늙은 호래비와 5 형제들은 믿어주지를 않았고 마을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럴 리가 있겠는가고 의심하는 이가 많았습니다. 한편 속이 깊은 사람들은 그 처녀가 도량이 넓고 마음이 어질다고 칭찬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작정하기가 쉽지 않으니 보통 여자가 아니라니. 두고 보면 알지만 이제 그 집이 일어섰네. 여부가 있나. 착실한 살림꾼이 들어가고 그 좋은 일꾼들이 굳세게 벌기만 하면 못 살 리가 없지. 그 처녀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고생스레 자라났기에 이 늙은 호래비가 5 아들을 할 일 없이 살아가는 경상을 은근히 동정해 왔던 것입니다. 사람이 잘 살고 못 사는 게 어찌 타고난 팔자에 달렸다고만 하겠는가. 저런 집에도 살림을 잘 맡아 사는 주부만 있고 보면 황소 같은 오영재가 부지런히 벌어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여자마다 그 집으로 다 시집가기 싫어한다면 그들 오영재는 한평생 호래비 신세를 면치 못하고 저 꼴로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사람들이 비웃겠으면 비웃고 욕을 하겠으면 하라지. 내가 그 집 맏며느리로 되어 꼭 그 집을 세운 다음 옛말할 때 가서 다시 보라지. 이렇게 결심을 내린 처녀는 부모에게 졸라서 오영재 집안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늙은 호래비와 5 형제들은 너무도 감개무량하여 꿈 같기만 하였습니다. 예장 같은 것은 꿈도 꾸지 않는 처녀는 입은 옷 그대로 오영재 집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그 집 맏아들과 물 1사발 떠놓고 낙수성례로 백년해로를 언약하였습니다. 이튿날 맏며느리가 된 신부는 시아버지와 남편 형제들을 한자리에 앉혀놓고 앞으로 살림을 꾸려나갈 때 대한 자기의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오늘부터 오형제부는 남의 집 살이를 그만두고 모두 주인 집에서 나오세요. 5의 세경돈을 합치면 설마 한 해 겨울은 살아갈 테니 지금부터 우리도
명년 농사를 지을 차비를 해봐야지 않겠어요. 육부자는 듣고 나서 서로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보며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밭 한 구랑 없이 농사를 짓다니 어떻게 짓는단 말인가? 그러나 감히 대꾸할 엄두를 못 내고 잠자코 듣기만 하였습니다. 무슨 일이나 선우가 있는 법인데 농사를 짓자면 우선 몸담을 집이 있어야겠으니 며칠 동안 먼저 집부터 지어야겠어요. 없는 힘에 제 목 살 근심은 하지 말고 떼장을 떠서라도 집이라고 임시 쓰고 살 수 있게 열 걸어 놓으면 되니깐요. 늙은 아버지와 다서사들은 어느 명이라고 태만하거나 지체하랴. 즉시 손을 써서 떼장을 뜨고 돌을 주워 나르고 나무를 찍어오고 새를 배날라서 불과 5, 6일에 비록 초가 삼간일 망정 덩그렇게 지어놓았습니다. 주부는 또 다음 일을 상론하였습니다. 집은 이만하면 우선 몸이나 담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걸음을 모아야 하겠어요. 골목마다 발길에 걸그치는 게 개똥인데 한 해 겨울 주워 모으면 밑거름이 넉넉할 게 아닌가요? 개똥뿐 아니라 아무 똥이나 보이는 대로 주워 모아서 명년 농사를 잘 지어보자요. 그날부터 육부자가 새벽부터 밤늦도록 골목골목 나가서 똥걸음을 주워 모으는데 날이 갈수록 똥무지는 높아만 갔습니다. 맏며느리는 집을 알뜰히 거두면서 나물 죽 곁떡일 망정 먹음직하게 지어서 육부자가 배불리 먹게 하고 노대기 오실 망정 깨끗이 빨고 기워서 입히는데 이날 이때까지 떼꾸러기 이꾸러기던 육부자는 비로소 삶의 쾌락을 느끼게 되어 일을 해도 성수가 나기만 했습니다. 한겨울이 지나가고 이른 봄이 찾아오자 이 집 앞에 쌓인 똥무지는 앞 뒷산과 키도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혀를 내두르며 찬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야, 그 똥무지 굉장히 크다. 꾀지게 가난하던 호래비네가 금년에 농사를 했음네. 더 말이 있어. 두엄무지 쌀무지라고 똥무지가 저렇고사 천생 농사를 못하는 법이 없음네. 왕년에는 남의 땅이라도 몇마지게 얻어 붙여보려고 애를 썼지만 어느 땅임자나 땅 한이랑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 따위 호래비 집에서 무슨 놈의 농사를 짓는다고 수작도 내지 못할 걸 괜히 땅만 귀양을 보내게 하면서 아예 땅말을 입 밖에도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땅임자들이 지금은 은근히 자기네의 땅을 붙이게 하려고 선손을 쓰는 자도 있었습니다. 자네들이 올해는 농사를 좀 지어보겠나. 소장료는 남이 받는 대로 나도 받을 테니 우리 저 앞벌론 열맞이기에 그 똥걸음을 듬뿍 내서 금년 농사를 한번 잘 지어보세. 농사철이 가까워오자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의논하기를 올해 농사를 짓자면 농량이 있어야겠는데 아버님이 나서서 다른 곡식은 그만두고 차조를 10선만 꺼오세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감은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여기저기 문솜을 해가면서 차조를 꾸어 나르는데 장리쌀을 놓는 집들에서는 오영재 집 동무지를 보고 가을에 곱변으로 받을 것을 생각하여 서로 꺼주려고 다투었습니다. 며느리가 차조를 꺼오게 한 것은 늙어 먹는 데는 찰부치가 낮기 때문이었습니다. 찹쌀은 밥을 하나 떡을 하나 맵쌀처럼 많이 붙지는 않지만 여러 끼를 거듭 먹게 되면 많이 먹히지를 않습니다. 더구나 없는 집들에서는 나물과 겨로배를 채워야 하는데 나달을 조금씩 섞을 때면 맵쌀보다 찹쌀이 풀기도 더 차분하고 맛도 더 낫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가난한 살림살이에 막힌 것 없이 배울 것 다 배우고 익힐 것 다 익힌 이 집 맏며느리는 없는 살림이지만 어찌도 물샐 틈 없이 짜고 들어 이리저리 척척 둘러 맞춰 나가는지 집안은 기름이 돌고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오영재네는 그의 농사를 광작으로 지었는데 가을이 되자 어느 밭대기나 얼룩이 가지 않고 개꼬리 같은 이삭이 땅이 꺼지게 우거져서 그야말로 어거리 풍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남의 땅을 붙일 망정 그득하게 들어앉은 태산 같은 노젓가리를 보기만 해도 저절로 배가 부른 듯하고 지난 날 쌀 한 대박 천신할 수 없던 때에 비하면 천석군이 눈아래로 보이는 듯했습니다. 착하고 알뜰하고 훤칠한 맏며느리가 이 집에 들어오자 그 헐길 없던 호래비 집안이 당년의 때를 한 벌 벗게 되었고 동리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화목한 가정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눈으로 참아볼 수 없이 가련하던 오영재 집안 살림이 점점 펴게 되었고 늙은 호래비의 이마 주름도 살림과 함께 하루하루 펴갔습니다. 그 후 둘째, 셋째도 이어서 장가를 보내고 세간을 내었는데 맏며느리가 처사를 묻어나게 하는 데서 형제간에 우애 있고
부모에게 효성하는 화기애애한 집안을 이루어 옛말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가? 옛날 어느 한 해 여름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곡식들이 다 말라들고 땅은 갈라터졌습니다. 백성들뿐 아니라 관가 사람들까지 눈만 뜨면 하늘을 쳐다보며 비 오기만 바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이 심하면 사람들도 가뭄이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날 일터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오매불망 바라는 비를 맞느라고 천천히 걷고 있으며 집에 있던 사람들은 남녀노소가 달려나와 비를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옷이 한뿍 젖도록 비를 맞으며 이 비를 떡비라고들 하였습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과 달리 한 사람은 집동리로 뛰어가고 다른 한 사람은 적현으로 뛰어갔습니다. 이것을 본 고을원은 이렇게 만민이 좋아하는 비를 피해 달아나는 놈은 필시 이 비 오는 것을 싫어하는 놈이니 그 녀석들을 잡아다 볼기를 치라고 명하였습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달려가던 사람들은 붙잡혀 왔습니다. 원은 붙잡아온 사람들을 보고 대노하여 물었습니다. 만백성이 비 내린다고 기뻐 나서서 비를 맞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뛰어가는가? 이는 분명 비 내리는 것을 싫어함이로다. 동리로 정신없이 뛰어가던 사람이 원에게 절을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어찌 기쁜 비를 피하리까? 이곳에 떡비가 내리니 저도 밭을 다루는 농부라. 우리 고장에도 비가 내리는가 알고자 뛰어갔으니 어찌 저에게 잘못이 있다 하오리까? 원은 말문이 막혀 그 사람을 더는 신문하지 않고 다른 한 사람을 보고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 좋은 비를 피해 달아났느냐? 네, 소인이 말하기는 황송하오나 이 비를 맞는 사람처럼 우둔한 사람이 없는가 보나이다. 원은 대노하여 그게 무슨 소리인고? 하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들어보시와요. 이렇게 오랜만에 내리는 귀한 비를 한 방울이라도 땅에 떨어지게 해야 곡식에 좋겠는데 모두들 나서 이 귀한 비를 맞고 있으니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적어질 게 아닙니까? 소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라 그 귀한 빗방울이 한 방울이라도 더 곡식에 떨어지라 뛰어갔는데 제가 어찌 볼기를 맞아야 합니까? 과연 훌륭한 농사꾼들이로다. 원은 두 농부의 말을 듣고 크게 감탄하여 치하를 하고 볼기를 때리려던 두 농부를 돌려보냈다 합니다. 그러니 잘못은 두 농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농부의 심정을 모르고 농부의 볼기를 치려던 원에게 있었습니다. 곽대감 인재를 구한 이야기. 그를 부모 덕에 사서오경을 다 배웠으나 집이 가난하여 살아갈 길이 없는 한선비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부잣집 행랑살이를 해서 밥술이나 얻어오면 먹고 얻어오지 않으면 굶으면서 살아가는 그 경상이야말로 그지없었습니다. 선비는 줄임배를 끌어안고 얼음장같이 차디찬 냉돌에 패댕이를 치고 앉아서 낮이나 밤이나 글을 읽는 것이 유일한 업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 모르게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때로는 너무도 악인하고 한스러워 남편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참 답답하시오. 날마다 책만 들고 앉았으면 거기서 밥이 나오, 돈이 나오? 굼벵이도 우르는 재주가 있다는데 당신은 어째 아무 재주도 없단 말이오. 누가 답답한지 모르겠어. 농사를 짓자니 밭이 있어. 장사를 하자니 미천이 있어. 그래 무슨 노릇을 하란 말이여? 선비는 무등맹랑한 기색을 지어 보이며 아내의 말을 받습니다. 미천이 있으면 장사를 할 만하오? 하고 말고 그게사 못하겠어? 뜻밖에도 선선히 대답하는 남편을 바라보던 아내는 그 길로 자기가 일해주는 주인 집으로 가서 사정해 보았습니다. 저희 남편이 무슨 장사라도 좀 해보고 싶어 하나 미천이 없어 못하겠다니 돈이 되든 필육이 되든 장사 미천을 얼마간 대줄 수 없겠는지요. 사정을 듣고 난 주인은 뜻밖에도 쾌히 승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한 미천이야 대줄 수 있지. 내가 비단을 몇 필 줄 테니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해보게 하오. 주인은 선비의 아내를 길게 두고 부리자면 든든히 얼검에 두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선비의 아내는 명주 10필을 얻어왔습니다. 이 명주 10필이 장사 미천이라오. 이걸 가지고 서울로 가서 시골에 없는 물품을 바꿔 오시오. 그렇게 몇 축하면 설마 본전을 빼고도 장사 미천을 잡을 수 있겠지요. 만약 미천까지 털어먹고 만다고 하면 나는 10년이고 20년이고 한평생 종살이를 면치 못할 거우다. 부디 명심하시오. 아내는 남편에게 신신당부를 하면서 서울길을 떠나보냈습니다.
선비는 명주 열피를 등에 지고 며칠 난 며칠 밤을 걸었던지 서울과 영남의 갈림길인 자레모까지 당도하였습니다. 더운 날씨에 짐을 지고 헐얼거리며 올라가노라니 땀은 비오듯 하고 오금은 달라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꼭대기 대밑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난데없이 도적놈이 칼을 뽑아들고 크게 호통을 치며 달려내려왔습니다. 네, 이놈 거기 섰거라. 그 짐을 썩 내려놓지 않으면 칼에 피맛을 보이겠다. 선비는 넋을 잃고 벌벌 떨다가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로 애걸합니다. 이 짐은 저희 것이 아니올시다. 이것 빼앗기면 집안 식구들의 목숨을 빼앗기는 것과 같으니 제발 사정을 좀 보아주십시오. 그게 무엇이냐? 명주올시다. 저는 원래 책상물림으로 일을 온전히 배우지 못했지만 농사를 지을래야 밭이 없고 장사를 할래야 미천이 없어 아무 노릇도 못하고 살아갈 길이 없던 차에 저희 아내가 일해주는 주인 집에서 이 명주 열피를 꿔주면서 장사 미천을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식구들의 밥통이 떨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저희 아내는 한평생 종살이를 면치 못할 것이 아닙니까? 닥쳐라. 도적놈이 언제 남의 구구한 사정을 돌보아 줄 겨를이 있다더냐? 두 말 말고 어서 짐을 벗어놓아라. 선비는 하는 수 없이 짐을 벗어놓고 얼굴이 까맣게 질린 채 떨기만 하였습니다. 너의 말을 듣건대 경상이 가긍하다만 내가 오늘 꼭 써야 할 일이 있기에 이 명주를 가져가야겠다. 이후에 내가 찾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나를 찾아오너라. 그때 가서 이 명주를 너에게 도로 돌려주마. 내가 사는 곳은 바람이는 동네요. 내 성은 초상난사을이요. 내 이름은 정월초하루이다. 말을 마친 도적은 비단짐을 가지고 가뭇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도적이 찾아오라는 주소와 성명을 아무리 풀이하려고 애를 써보았으나 풀이해내는 재주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재도 염치가 없으므로 그만 천장만장 발길이 닿는 대로 달아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과객행색으로 며칠간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마을 어귀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정자나무 밑에서 10대살씩 먹은 아이들이 원놀이를 하고 노는데 한 아이가 원이 되고 다른 아이들은 백성이 되어 송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원이 된 아이는 제법 들어오는 송사마다 척척 해결해 나가는 품이 비록 아이들 노름이지만 자모 신기하게 여겨져서 선비는 곁으로 가서 정신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한 아이가 까다로운 문제 하나를 내놓아서 해답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어느 게 암까마귀인지 어느 게 숫까마귀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합니다. 지금 바로 저 공중에 까마귀 2마리가 날아가고 있으니 어느 것이 수컷이고 어느 것이 암컷인지 답해 주십시오. 원이 된 아이는 별로 생각지도 않고 제깍 대답해 줍니다. 앞에 선 것이 암컷이고 뒤에 선 것이 수컷이니라.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사람도 부부가 동반하여 길을 걸을 때면 아내가 앞에 서고 남편이 뒤에 서는 것이 상례이니라. 그러니 짐승도 쌍을 지어 나를 때는 의례 암컷이 앞에 서고 수컷이 뒤에 설게 아니겠느냐. 선비가 들어보니 과연 이치에 맞는지라 아이는 어리지만 그 궁량이 범상치 않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 앞에 가서 엎드리며 송사를 드렸습니다. 원님께 송사 드립니다. 무슨 송사녀? 예, 소인이 책상 몰림으로 집이 가난하여 아내가 남의 집 행랑살이를 해서 겨우 살아오던 중 무슨 장사라도 좀 해보려나 미천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아내가 일해주는 주인 집에서 명주 열피를 얻어다 주면서 미천을 삼아 장사를 해보라기에 소인이 그것을 지고 서울로 팔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맹랑하게도 자라목제에서 도적놈한테 그 명주를 몽땅 빼앗겼소이다. 소인이 구구한 사정으로 애걸했더니 도적은 불쌍히 여긴다고 하면서 이루에 자기를 찾아오면 돌려주겠다고 했소이다. 그런데 그의 주소 성명이 하도 까다로워 도무지 풀이해 낼 수가 없소이다. 주소 성명이 어떠하단 말인고? 예, 도적이 살기는 서울 바람이는 동네에 살고 성은 초상난 사흘이며 이름 정월초하루라고 하였소이다. 선비의 말을 다 듣고 난 아이원은 눈을 깜짝깜짝하며 한참 생각을 더듬더니 어렵지 않게 풀이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어려운 것이어서 걱정하겠느냐. 바람이는 동네란 서울 선자동을 말할 게고 초상난 사흘이란 무릇 사람이 죽으면 사흘만이 아니면 닷새 만에나 혹은 이래 만에 입관을 하는데 곽에 넣은 것을 곽에 넣는다고도 하므로 성은 곽씨가 분명할 것이여. 정월 초하루 날은 집집마다 떡국을 먹으니
이름은 떡국일 것이니 서울 선자동 곽떡국을 찾아가면 될 게 아니냐. 선비는 아유원에게 감사를 드리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선자동 곽떡국을 찾아가니 집은 고루거각인데 남종여비가 득실거리는 품이 이만저만한 가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곽대감 계십니까? 선비는 점잖하게 주인을 찾았습니다. 곽떡국은 원래 도적이 아니라 나라의 정승인데 누가 자기를 찾는다기에 사랑방으로 모셔드리라고 명하였습니다. 선비는 곽떡국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찾아온 사연을 아뢰었습니다. 주인은 무척 반가워하면서 묻습니다. 내 주소 성명을 어떻게 풀이해서 알게 되었는고? 원놀이하는 아이들한테 풀이해서 알았소이다. 하고 선비는 대답했습니다. 주인은 무릎을 탁 치면서 고개를 몇 번 끄덕이더니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그날 그대의 비단집을 빼앗은 사람은 바로 나요. 나는 일국의 재상으로서 부귀를 겸하고 있지만 혈육이라고는 무남동녀 딸 하나뿐이요. 그래, 사위라도 온전한 인재로 골라 삼아서 장차 가문의 명예를 이어가게 하려고 애를 써보았으나 어디 뜻대로 되어야 말이지. 생각도 못해 그런 꾀를 내보았는데 이제야 온전한 인재를 구호하게 된 것 같구려. 내 집에 비단이 얼마라도 있으니 10필 대신 15필을 가지고 내려가서 원주인에게 갚아주시오. 그리고 그대는 부인과 함께 그 원노릇하던 아이를 데리고 내 집으로 올라오시오. 그 아이는 내가 사위로 삼고 그대는 나와 형제를 무어서 같이 살아갑시다. 이리하여 선비와 그의 아내는 팔자를 고치게 되었고 슬기롭게 총명한 시골 초동은 일국 정승의 사위로 되었는데 뒤에 백성을 잘 다스리는 훌륭한 명관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